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50대의 마지막 열차를 탄 홀몸 엄마입니다. 이 사연을 쓰기로 마음먹기까지 꽤나 고민을 하고서 컴퓨터를 킨 것인데요. 저의 사랑하는 딸이 한번 올려보자고 해서 딸 도움을 받아 이렇게 키보드를 두들깁니다. 어떻게 써내려가야 할지 몰라 과거를 찬찬히 돌아보면서 종이에 몇 자 연습한 뒤에 쓰고 있어요. 자녀 있으신 분들은 저의 가슴 철렁했던 이 사연에 마음 써서 공감해 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바보 같은 저의 불찰로 인해 자식을 잃어버렸던 멍청한 엄마의 반성문이 될 것 같아서요. 저는 한창 청춘인 시절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한 것이지만 절대 실수가 아니었고 이미 결혼을 약속한 사이에서 아이가 먼저 생겨버린 것이죠. 사실 아이를 낳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 부부는 남들 해먹고 사는 만큼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남편이 돼지고기 납품 업체 사장으로 있었는데 계약건이 많아서 가정을 꾸리기에 문제없는 형편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승승장구에 배가 아팠던 부하 직원의 나쁜 시기로 남편은 거짓 누명을 썼고 사업은 부도를 맞게 되었죠. 그때는 저희가 이미 결혼을 했을 때였고 아이도 출산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업 부도 때문에 집안에 압류 딱지가 붙게 되었어요. 또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던 곳에서도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부도라는 일이 마냥 남일 같기만 했는데 제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그때 실감했네요. 남편도 홀로 자책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제 몸이 한참 불편할 때여서 길거리를 오래 돌아다니는 건 불가능했는데 그 때문에 남편이 굉장히 고생을 했었습니다. 남의 집을 두들겨 생전해보지 않은 구걸도 했고 저렴한 여관에 찾아가 무릎 꿇고 사정하며 공짜로 숙식 제공을 받기도 했죠. 그래도 저희 부부의 긴박한 처지를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임산부인 걸 보고 마음 써서 들여보내주신 어르신 부부들을 지금도 하나하나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답니다. 제 몸이 이렇지만 않았어도 남편의 고생을 반으로 덜어줄 수 있었을 텐데 남편한테도 미안하고 뱃속의 아이에게도 미안하더군요. 남편은 있는 돈 없는 돈 털어서 주위 친구들에게 돈까지 빌린 다음 작은 단칸방 월세를 구했는데요. 본래 성심이 좋던 남편은 동료 직원들뿐만 아니라 학교 친구들에게도 인식이 좋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도 제 남편이 어렵게 되자 작은 돈 모아 남편에게 그냥 줬다고 들었습니다. 겨우 얻은 월세방은 남녀 나란히 누우면 족할 만큼 작았는데요. 그래도 화장실 있고 가스버너랑 냉장고가 있어서 생활은 가능한 곳이었죠.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최선이었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우리 식구 몸만 뉘일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좋았거든요. 그 후로도 안전한 건 아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빚쟁이로부터 숨어 지내야 해서 마음대로 바깥을 나서지도 못했어요. 남편이 몰래 변장해서 바깥에 노동일을 해서 벌어온 1급으로 근근히 살았죠. 저는 병원 검진도 일부러 가지 않았어요.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사정에 남편에게 부담을 짊어주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역시 제 뱃속의 아이들이었습니다. 남편이 힘들까봐 애써 모든 근심과 스트레스를 참고 지냈어서 그런지 출산 예정일이 아닌데 진통이 빨리 찾아왔더라고요. 물론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참으면 또 괜찮아지겠지 싶어 이악 물고 버텼으나 그날은 여느 때와 좀 다른 산통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퇴근할 때쯤 혼절을 해버려 119에 실려갔죠. 아마 남편이 퇴근하고 도착할 때까지 방치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아이가 무사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너무 예쁘게 태어나줬더라고요. 조금 당황했던 건 아이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다는 거죠. 너무 예쁜 쌍둥이였습니다. 검진을 받지 못해서 뱃속에 두 아이의 생명이 있는지 모르고 있었거든요. 우리 아이를 기다렸던 남편에게 얼른 이 소식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을 찾기도 전 간호사 한 분이 저에게 전해준 쪽지가 있었는데요. 남편이 쓴 메모였습니다. 삐뚤한 글씨로 금방 돌아오겠다는 내용이었죠. 알고 보니 제가 출산을 하고 쌍둥이를 품에 안은 사이 남편은 빚쟁이한테 들켜 도망을 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병원비를 계산해 주었지만 입원을 길게 할 수 있는 여건까지 마땅치 않아서 몸을 가눌 수 있을 정도의 퇴원을 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홀로 산후조리를 했죠. 하루 이틀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남편에 한 번은 찾아 나서 볼까 싶었지만 혼자서 몸조리를 하는 터라 그만큼 회복이 너무 느려서 마음처럼 못 움직이겠더군요. 그래도 쌍둥이들만 보면 세상 근심 다 씻기는 기분이라서 버틸 수 있었어요. 그렇게 1년의 시간을 보내고 말았네요. 다시 돌아올 남편을 매일 손꼽아 기다렸으나 끝내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저는 생계를 위해 일자리까지 구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쌍둥이를 집에 홀로 둘 수 없어서 두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일을 찾아야 했어요. 정말 고맙게도 제 사정을 이해하고 받아준 업체가 바로 우유 배달이었어요. 처음에 우유 사장님은 저를 내쳤다기보다는 제 건강 걱정으로 말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시 할 수 있는 일은 그게 유일하다고 생각하였기에 시켜달라고 제발 사정을 했죠. 사장님이 언제든지 불편한 곳 있으면 말해달라고 배려를 많이 해주셨고 저보고 따로 수금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새벽 일찍 쌍둥이를 데리고 우유 배달을 다녔습니다. 100만 원 조금 넘은 돈을 월급으로 받으면서 월세랑 관리비 내고 아이들 먹이고 입힐 걸 구매했죠. 제 옷은 계절용으로 한 벌씩이면 충분했고 김치랑 쌀 10kg 하나를 사서 반개월 이상 그렇게만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돌아올까봐 이사를 안 가고 있었는데 벌써 쌍둥이들이 초등학교 갈 날을 앞두게 되었지 뭡니까. 학교랑 당시 살고 있는 곳이 너무 멀어서 위험했어요. 하지만 저희가 이사를 가고 나서 남편이 돌아오면 어쩌나 그 생각에 차마 행동을 쉽게 옮기지 못했죠. 유치원 과정은 어찌어찌해서 제가 나름 가르쳤으나 학교는 의무교육이니 보내야 하잖아요. 여러 번 고민 끝에 우선은 애들이 먼저라고 보고 저는 결국 집을 내놓았습니다. 혹시 몰라서 집 우편함에 쪽지랑 전화번호를 남기고 나왔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 동안 저는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다른 일을 시작했는데요. 마침 학교 주변 작은 마트에서 계산원을 구하고 있었는데 거기 근무 시간이 괜찮더라고요. 아침 9시에서 3시까지 하는 거였어요. 아이들 학교 시간보다는 조금 늦은 퇴근이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마치면 어디 가지 말고 꼭 남아있으라고 했어요. 선생님한테도 특별히 부탁을 했고요. 늘 제가 퇴근하고 가면 아이들은 학교 방과 후 교실에 잠시 맡겨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언제나 얌전하고 착한 것이 엄마 말을 잘 들었고 저만 보면 쪼르르 달려와 안아주곤 했죠. 남편이 오기 전까지 혼자 아이들을 잘 키워낼 수 있을까 걱정 많이 했는데 아이들이 도와줘서 나름 제 방식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늘 착실하게 제 말을 잘 듣던 아이들이 그날은 어쩌다 친구들 무리에 휩쓸려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일이 벌써 몇 년 전인데도 아직까지 마음에 담아두고 있네요. 그때 생각만 하면 여전히 손이 떨립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마트 일을 마치고 아이들에게 줄 과자 2봉지를 사서 학교에 갔는데요. 선생님 하는 말이 애들이 하교를 했다는 겁니다. 엄마를 밖에서 만나면 된다고 했다네요. 학교 앞에 병아리 아저씨 오는 날이었는데 같이 놀던 친구들이 단체로 그거 구경하러 가는 바람에 함께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소리를 듣고 저는 서둘러 학교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들어올 때도 이미 알았지만 병아리 아저씨는 없었어요. 제가 못 찾는 건가 싶어서 이리저리 뛰다가 학교 후문까지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아이 한 명이 울고 있더라고요. 엄마인 저는 그 아이가 제 아들이라는 걸 단숨에 알아봤고
서둘러 아들 준수에게 달려갔습니다. 준수는 도로 쪽을 보면서 얼굴이 빨개지도록 울고 있었죠. 준수야, 왜 그래? 준이는 어디 갔어? 왜 혼자 있어? 준이는 둘이 같이 있었던 거 아니야? 준이는 어쩌고 혼자서 이러고 있어? 모르겠어. 준이랑 같이 병아리 아저씨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졌어. 준이를 막 불러도 준이 목소리를 못 찾겠어. 학교에도 없어. 이때 저는 철렁 내려앉은 간 때문에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손이 떨려서 당장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그렇게 준수를 붙잡고 한참을 불안에 떨고 있다가 혹시 어디선가 준이가 울고 있지 않을까? 이쯤 되면 친구들이랑도 다 헤어졌으니 엄마를 찾고 있지 않을까? 그런 간절한 마음을 안고 서둘러 일어나 준수 손을 잡고 다시 학교를 찾았어요. 급히 학교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들에게도 또 찾아가 제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당시 교무실에 있던 선생님들이 전부 놀라서 제 딸 준이가 갈 만한 곳을 함께 뒤졌어요. 결국 한 선생님의 신고로 경찰까지 오게 되었고 함께 학교 CCTV까지 뒤지게 되었죠. CCTV에 준이가 찍혀있는 걸 보고 저는 잠깐 안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준이를 찾을 수 있다고 막연히 믿었던 겁니다. CCTV 화면을 가만히 지켜보는데 준이가 병아리를 사가는 친구들을 따라가다가 함께 버스를 올라타 버렸더라고요. 그걸 보자마자 저는 애가 타고 마음이 급해져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했습니다. 아휴, 어떡해. 내 딸. 아이고, 선생님, 준이 어떡해요? 제 딸 어떡해요? 한 번도 버스를 타본 적이 없는 아이예요. 경찰 선생님, 제 딸 좀 찾아주세요. 어머님, 우선 진정하시고요. CCTV 찾아서 버스 노선 따라가다 보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요즘은 거리마다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경찰관님? 그럼요. 버스 탄 시간이 얼마 안 된 것 보면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어머님께선 일단 저희랑 같이 서해 신고 접수하러 가시죠. 주변에서 저를 안심시켜 주었지만 저는 이미 온전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아서 그때부터 거의 오열했던 것 같아요. 경찰서에 가서 우리 딸을 실종 신고로 접수했고 경찰이 아이를 찾게 되면 연락 주겠다고 해서 일단 준수만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아이 하나 없을 뿐인데 집이 텅텅 비어 보이더군요. 준이 생각 때문에 도통 진정이 안 됐어요. 깜빡하고 준수 밥도 못 챙겨줬다는 걸 뒤늦게 알고 알턴 몸을 일으켜 밥을 준비했죠. 그러면서도 휴대폰을 몇 번이나 들여다봤는데 날이 저물어 가도록 경찰서에서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꼬박 밤이 되었을 무렵 제가 먼저 경찰서 다시 연락해봤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최대로 찾고 있는데 아무래도 아이가 아줌마 한 분을 따라간 것 같아요. 버스에서 내린 곳은 확인이 됐는데 그 동네가 인터넷도 잘 안 터지는 곳이라 CCTV도 몇 개 없더라고요. 뭐라고요? 아줌마라뇨? 무슨 아줌마요? 그럼 지금 우리 딸 못 찾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우리 딸 찾아준다고 하셨잖아요. 아이고 준이야, 우리 준이 찾을 수 있다면서요, 선생님. 이쯤 되면 미아 신고가 접수돼서 연락이 올 법한데 데려간 사람이 경찰서에 맡기지 않았나 봐요. 저희 쪽에서 방금 아이가 마지막으로 찍혔던 현장으로 출발했거든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준수 밥을 준비하다 말고 그대로 풀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바닥에 몸을 묻고 목이 매도록 울었죠. 제가 우니까 준수도 겁에 질려서 같이 울었는데 엄마가 돼서 아들 불안을 진정시켜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제 아들을 부둥켜 안으며 준이 이름만 여러 차례 불렀네요. 아이고 준수야, 우리 준이 어떡하니? 준수야, 네 동생 어떡해? 준이야, 제발 무사해줘. 제발 엄마한테 무사히 돌아와야 돼.
그렇게 저는 이틀이 지나도 준이를 만날 수가 없었고 경찰한테서는 최대한 찾고 있다는 소리만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준이를 못 본 지 일주일 지나서는 전국적으로 실종 신고가 전달되었고요. 한 달이 지나서는 제가 나서서 실종 미아 전단지를 만들어 붙이고 다녔죠. 선생님들도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많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제가 학교 주변에 보이면 함께 전단지 나누는 걸 도와주기도 했어요. 이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제 아이들을 그냥 하교시켜버린 선생님이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학교를 그만뒀다고 하더군요. 선생님을 탓할 생각은 없었는데 안 좋은 소식이 들리니 마음이 배로 안 좋았어요. 우리 준이는 준수보다 5분 늦게 태어났는데 고작 5분 차이라도 준수보다 많이 동생이었습니다. 오빠보다 학습 능력이나 적응 능력이 떨어져서 늘상 오빠 손잡고 다니는 걸 좋아했고요. 오빠한테 공부 배우고 오빠랑 놀면서 이것저것 많이 터득하는 걸 참 좋아했어요. 제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준수가 알아서 준이를 잘 챙겼죠. 그게 저의 가장 큰 불찰이었던 거예요. 저는 오빠인 준수만 집 주소를 알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준수에게는 제 전화번호, 집 주소 이런 걸 가르쳐줬는데 준이는 그걸 배우지 못했거든요. 준이가 아는 건 자기 이름이랑 학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렇게 애가 타는 겁니다. 너무 후회가 되고 다 제 잘못이라서 원망할 곳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일단 최대한 학교 가까이서 일을 해야 했어요. 마트 일도 학교 근처라 가까웠지만 그것보다 더 가깝기를 원했죠. 아이들이 정문을 들락날락하는 게 보일 만큼이요. 그나마 그러한 곳이 문방구 일이었는데 거긴 개인이 자리내서 하는 거라 딱히 알바를 쓰지 않더군요. 그렇게 생각해낸 게 작은 포차를 하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붕어빵을 할까 하다가 준이가 국화빵을 좋아했던 게 생각이 나 국화빵으로 장사를 시작했어요. 장사하다가 한 번씩 제 딸의 모습과 비슷한 아이를 발견하면 미친 듯이 달려가 확인하는 짓을 며칠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1년 뒤에 그토록 기다렸던 경찰한테서 연락이 왔는데요. 어머님, 김창진 씨가 남편분 되시죠? 신원 확인이 필요해서 경찰서에 방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진 씨가 맞다면 애석하게도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되셨거든요. 기다렸던 준이의 연락은 아니었지만 남편의 사망 소식은 저를 또 한 번 무너지게 하는 일이었어요. 남편은 끝내 식구 곁을 돌아오지 못했고 산중 어딘가에서 등산하던 사람의 신고로 유골로 발견이 되었다고 해요. 착하게 살아온 제 남편, 도망치고 도망치다가 그런 험한 꼴로 외롭게 죽었다고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토끼 같은 새끼들 얼굴 한번 보려고 제 출산일을 그토록 기다렸던 사람인데 끝내 아이들을 보지도 못하고 눈을 감았다니 이렇게 불쌍한 처지가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저는 어린 아들과 둘이 조촐하게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남편을 납골당에 안치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돌아오지 못하고 사망으로 소식을 알린 남편처럼 제 딸도 그렇게 돌아올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그동안은 아니라고 내 딸 분명 살아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지냈는데 남편의 부고 때문에 너무 크게 흔들린 거죠. 매일 밤 자기 전에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빌었어요. 우리 어린 딸 준이 당신이 좀 지켜달라고. 당신이 있는 곳에서 우리 준이가 보인다면 제발 좀 지켜달라고 수없이 기도했죠. 야속하게도 사건은 해결되지 못한 채 세월만 계속 흘렀고 실망과 좌절만 갈수록 커졌습니다. 그 사이 준수가 벌써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지경까지 왔는데요. 준수의 교복을 맞추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마지막까지 붙잡고 버텼던 동아줄을 놓고서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들 걱정해서 평소에는 몰래 울음을 삼켰는데 옷장에 걸려있는 아들 교복을 보니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우리 준이도 교복을 맞춰야 할 나이가 되었는데 미안하다 준수야. 엄마가 우리 아들 생각해서라도 힘을 내야 하는데 도무지 네 동생 걱정으로 하루하루가 죽을 만큼 힘들구나. 도대체 준이는 어디에 있는 걸까? 엄마, 나 이제 이만큼 컸으니까 꼭 경찰이 되려고 노력할 거야. 그래서 내가 준이 찾아줄게. 그러니까 울지 마. 엄마가 울면 준이도 많이 속상할 거야. 고작 14살인 아들인데 얼마나 속이 깊던지. 제가 참지 못하고 다시 눈물을 흘리는 걸 아들이 안아주면서 자기만 믿으라고 계속 저를 달래주었습니다. 아들 앞에서 참 면목이 없었으나 그게 그렇게 의지가 되더라고요. 그날 후로 저는 제가 준수에게 너무 소홀했구나 싶어 더더욱 악착같이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준이도 아직 생사에 대한 연락이 없는 것 보면 분명 살아있을 거라고 믿기로 했죠. 그렇게 준수가 대학을 가게 되고 준이에게 해줄 몫까지 보태어 준수를 뒷바라지를 해왔습니다. 준수는 저한테 경찰이 될 거라고 포부를 밝힌 순간부터 단 한 번도 장래의 희망을 바꾼 적이 없었는데요. 정말로 번듯한 경찰 공무원이 된 거 있죠. 저는 아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는지 지켜봐서 알고 있어요. 첫 시험에서 바로 합격했는데 그동안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것 같아 그게 너무 자랑스럽다가도 어린 나이부터 저 때문에 원하는 꿈 한 번 꿔보지 못하고 경찰만 바라보고 달려온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오랜만에 눈물을 보여버렸네요. 고맙다 준수야. 엄마가 신경을 많이 못 써줬는데 이렇게 잘 커줘서 너무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까지 마음의 짐을 짊어준 것 같아. 그게 너무 미안해서 어쩌니? 그런 말 하지 마. 준이는 나한테도 동생이잖아. 내가 준이 손만 잘 잡고 있었어도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내 잘못이 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동생 내가 꼭 찾을 거야. 아휴, 이 착한 것. 좋은 집에서 좋은 부모 만나 자랐으면 이 고생 안 해도 되었을 텐데. 엄마라는 사람이 너무 못난 모습만 보여줬네. 그래도 정말 멋있게 커줬다 우리 아들. 참 장해. 그만 자취해도 된다는 제 말에도 준수는 끝까지 저와 같이 사는 걸 고집했습니다. 출근 거리가 멀어서 피곤할 텐데도 괜찮다고만 하네요. 그래도 아들이 멋진 경찰이 되는 덕분에 저는 본래 살던 집 주변으로 조금 더 큰 전셋방을 얻을 수 있었어요. 이 동네를 완전 떠날 수 없었던 건 순전히 우리 딸 때문이었죠. 혹시라도 우리 딸이 이 동네를 기억해서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준수가 경찰이 되고 1년 차가 지났을 무렵 준수가 저한테 몸 생각하라고 부탁을 하는 바람에 장사를 접고 한동안 집에서 쉬게 되었어요. 무료하게 집에만 박혀있으면 또 늘어질 수 있으니 제게 요리학원을 또 등록해 주더라고요. 언제 한번 아들한테 결혼하기 전에 요리하는 걸 좋아했었다고 우스갯소리로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아들이 그걸 기억하고 서프라이즈로 수강을 신청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학원에서 요리 수업 받을 때만큼은 정말 하나도 잡생각이 안 나는 거 있죠? 다른 사람 인생살이도 들을 수 있었고 제 사정에 위안도 많이 받았어요. 서로 좋은 말도 많이 주고받는데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서 그런지 우울감도 걷어지는 느낌이었죠. 수업 들은 내용들을 꼬박 수첩에 메모해서 아들이 준 용돈으로 아들에게 요리를 선보이면 아들이 맛있다고 저를 치켜 세워주며 큰 호응을 해주는데 그때마다 민망해 죽겠더라고요. 그래도 어딘가 모르게 저희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저와 아들 사이에선 늘 슬픔만 가득했거든요. 그런데 나날이 먹구름이 걷어지고 있는 게 느껴져서 솔직히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살면서 이 못난 엄마를 보필하느라 애썼던 자랑스러운 우리 아들 덕분이겠죠. 다 죽은 사람처럼 딸 전단지를 돌리는 것도 아들의 힘을 빌려 SNS에 실종가족 소식을 등록하고 난 뒤부터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경찰로서 선배들에게 부탁해서 힘쓰고 있으니 저보고는 다시 만나게 될 준이를 위해 몸조리하라고 하더군요.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던 저만의 시간을 조금이나마 찾아서 지내고 있을 쯤이었습니다. 준수 말고는 연락 올 데가 없는 저에게 모르는 번호로 한 통의 전화가 왔는데요. 요리학원 쪽 연락인가 싶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안에서 가냘픈 아가씨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강준수 씨 댁 맞냐고 묻는 소리였죠. 네, 제가 준수 애미 되는 사람인데요. 누구시죠? 우리 준수 친구 되시는 분인가요? 전화번호를 잘못하셨네요. 준수 번호를 알려드릴까요? 제 신원을 먼저 밝혀주었는데 정작 안에서 돌아오는 대답이 없더라고요. 누구길래 제 번호를 알고 전화를 했고 우리 아들을 찾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혹시 제 아들에게 여자친구라도 생긴 걸까? 그런 생각도 했었죠. 계속 기다려도 대답이 없길래 여보세요? 여보세요? 두어 번 더 목소리를 냈어요. 그러니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가씨가 목소리를 겨우 내며 엄마 하는데 그 순간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죠. 분명 처음 듣는 목소리인데도 누군지 알 것만 같아서 저절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휴대전화를 잡은 손이 떨리기 시작하더니 딸을 처음 잃어버렸을 때처럼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나? 내 딸이 맞나? 혼란스럽기까지 하여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더니 내내 울음소리만 들려주던 수화기 너머로 쐐기를 박는 대답이 들려오더군요. 엄마, 나 준이에요. 준수 오빠 동생 강준이요. 죄송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딸 목소리로 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애통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목구멍 밖으로 울음이 터져나와 버린 것이죠.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강준이요? 내 딸이요? 장난치는 거 아니죠? 어머나, 정말로 준이가 맞는 거니? 너 정말 내 딸 준이야? 내 딸이 정말로 살아있었던 거니? 지금 너 어디야? 엄마가 그리로 갈게, 응? 숨이 막힐 것처럼 괴로웠고 비통함이 넘쳐 흘렀지만 당장 딸을 만나야겠다는 생각밖엔 안 들더라고요. 제 눈으로 얼굴을 확인해야 할 것 같아서 수화기를 붙잡고 어디냐고 그렇게 울며 불며 물었어요. 딸도 많이 울고 있는지 목소리가 많이 떨렸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이 다녔던 초등학교에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신발도 못 신고서 허겁지겁 달려나갔습니다. 학교랑 5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를 맨발로 미친 듯이 뛰었어요. 도로에 차가 오는지도 못 보고 그냥 무작정 달려서 운동장으로 뛰어 들어갔는데요. 그때 막 학교 건물 쪽에서 나오는 아가씨 한 명을 보았습니다. 겉모습이 못 알아볼 정도로 너무 달라져 그냥 지나쳤다면 모르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얼굴이 붉어져서 울면서 걸어오는 아가씨의 모습이 영락없는 제 딸인 겁니다. 우리 준수랑 똑 닮아서는 준수보다 선이 곱고 작은 게 딱 우리 딸이었다고요. 저는 엄마니까 제 새끼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제 딸이었어요. 제 딸. 혼절할 것처럼 몸의 중심이 흔들렸음에도 저는 딸을 발견하자마자 준이야! 목 놓아 소리쳤습니다. 과연 제가 죽기 전에 우리 딸 얼굴을 보면서 따뜻하게 이름 불러줄 날이 올까 염려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한을 담아 준이를 몇 번이나 더 외쳤어요. 금세 가까워진 딸은 몸만 자랐지 얼굴은 마지막으로 봤을 때와 똑같더라고요. 너무 보고 싶었다고 아이처럼 안기는 준이를 꽉 보듬어주며 그 자리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몇 번이고 딸 얼굴을 다시 확인하면서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정신 차려가면서 부둥켜 안고 오열하기만 했어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어딜 갔었던 거야?
엄마랑 준수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살아있다고 믿어야지. 내 딸 안 죽었다고 믿어야지 하면서도 몇 번을 무너져 내렸는데. 고맙다, 준이야. 이렇게 살아있어줘서 너무 고마워. 엄마가 우리 딸 빨리 못 찾아줘서 미안해. 그땐 제가 완전 정신을 놓았다고 봐야 했어요. 딸을 꼭 붙들고 절절하게 부르짖으며 아이를 야단치다가도 금세 고맙다고 다행이라고 안아주기를 반복하며 정신사납게 행동했죠. 성인이 돼서 엄마를 찾고 싶었는데 엄마 이름을 모르겠더라고요. 전화번호도 모르고 살던 곳도 잘 기억이 안 나서 더 오래 걸렸어요. 그나마 내가 기억나는 게 학교라서 이 학교를 몇 번 왔었는데 지난 날이 하나도 기억 안 나는 거예요. 엄마 잘못이야. 내가 준수 하나만 철석같이 믿고 너희 둘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미처 생각 못했어. 다 엄마 때문이야. 미안하다, 딸아. 엄마 탓 아니에요. 제가 오빠 허락 없이 친구들 따라가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지. 학교에 찾아와도 졸업 앨범은 졸업생이나 학부모 아니면 함부로 못 보여준다 하더라고요. 엄마랑 오빠를 찾으려면 이 학교에 아주 들어오는 방법밖엔 없었어요. 그래서 저 지금 여기 학교 교생으로 다니고 있어요. 자기 오빠 이름과 초등학교만 알고 있었던 딸은 이 학교를 졸업한 준수 앨범을 찾아서 제 전화번호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딸도 딸 나름대로 고생해서 지 친엄마를 찾고자 애를 썼다고 하니 그건 그거대로 또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엄마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가 싶다. 어떻게 내 딸이 꿈에서만 보던 내 딸이 이렇게 살아 돌아왔을까?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 제가 좀처럼 눈물을 멈추지 못하고 몇 번이나 몸을 휘청이자 딸이 저를 데리고 가까운 벤치로 향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와 딸은 한참이나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죠. 미처 신발을 못 신고 나온 저를 위해 딸이 자기 신발을 벗어주기까지 했네요. 저는 혹시라도 이 모든 게 환상이라 딸이 사라져버릴까봐 딸 손을 꼭 힘주어 잡고 있었습니다. 여태 딸 얼굴을 확인하고 울부짖느라 정신없어서 정작 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묻지 못했더라고요. 앉아서 해가 다 저물도록 딸 이야기를 들어주었는데요. 그날 버스를 타고 친구들이 각자 집에 다 내려서야 딸은 오빠를 잃어버렸다는 걸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걸 알고서 뒤늦게 아무 정류장에서 내렸다고 했어요. 한참을 오빠와 엄마를 찾으며 울면서 걸었다네요. 해가 다 저물 때까지 목이 터져라 울었는데 주위를 보니 건물이 몇 개 없고 풀이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 한 명 없는 그곳에서 자기 엄마 같은 아줌마 한 명과 마주쳤는데 아줌마도 울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아줌마가 자신을 데려가서 밥을 먹여줬다고 하더라고요. 딸이 말하는 아줌마가 과거에 경찰이 말했던 그 아줌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날 아줌마도 교통사고로 우리 딸과 비슷한 또래의 자식을 잃고 길거리를 거닐며 서럽게 울고 있었다네요. 그러다 제 딸을 발견해서 가여운 마음에 밥을 먹이고 싶어서 자기 집에 데려갔고 제 딸을 돌려보내기 위해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하룻밤 재워서 보낼까 싶어 신고를 미뤘대요. 그렇게 하루 이틀 미루면서 자기 딸을 잃은 상실감을 제 딸 키우면서 위안받았다고 했어요. 제 딸을 돌려보내는 게 마치 자기 죽은 딸을 완전히 보내주는 것만 같아서 차마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딸 말로는 그래서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다고 해요. 그 아줌마가 딸이 좀 자라고 난 후 그동안 잘못을 용서 빌었다고 하대요. 솔직히 화가 나는 게 당연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미 20여 년이나 지나버린 세월 동안 그 아줌마에게 분노와 원통함을 다 토해낸 터라 지금은 그저 이렇게 제 딸을 살려놓은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더군요. 제 처신이 이해 안 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딸에게 따져서 그 아줌마를 유괴범으로 신고해버릴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렇게 다시 만난 딸이 너무 귀하고 예쁘게 잘 커줘서 이것만으로 모든 걸 용서할 수 있겠더라고요. 딸도 그랬습니다. 아줌마 정작 착하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정말 친딸처럼 아껴주고 늘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눈물을 보인 사람이라면서요. 우리 딸이 나쁜 어른한테 잡혀가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요즘처럼 위험한 세상에서 실종되고도 살아있다는 게 정말 기적이 아닙니까? 이건 정말 하늘이 지켜주고 우리 남편이 딸을 보살펴주고 있었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었어요. 저와 딸은 해가 저문지도 모르고 한참 동안 얼굴 보며 얘기를 했는데요. 곧 아들이 퇴근할 시간이 되었더라고요. 준수가 너 많이 기다렸어. 엄마가 우리 준이 보고 싶어서 힘들어할 때마다 네 오빠가 이 엄마를 얼마나 듬직하게 지켜줬는지 아니? 네 오빠도 정말 고생 많이 했어. 엄마 위하느라 울음을 많이 참았거든. 참, 네 오빠 경찰 됐는데 너 찾으려고 경찰 된 거야. 오빠 보고 싶어요. 엄마랑 오빠 얼굴 잘 기억이 안 나서 속상했는데 얼른 만나고 싶네요. 또 오빠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도 빌어야죠. 엄마랑 오빠 만나면 꼭 용서를 구하겠다고 그렇게 기다리면서 살았거든요. 저는 믿기지 않은 딸의 생사를 다시 한번 실감하며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딸은 이미 교생 수업을 마친 시간이라 퇴근을 한 상태였고요. 딸 손을 꼭 잡고서 집으로 데려왔어요. 준수가 오기 전에 함께 먹을 저녁상을 진수성찬으로 차렸어요. 딸이랑 함께 식사를 준비하는데 제가 자꾸만 꿈 아니냐고 묻는 말에 그때마다 딸이 뽀뽀해주면서 꿈 아니라고 얘기해줬어요. 뒤돌아서면 사라져버릴까봐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화장실 가서도 몇 번이나 딸 목소리를 갈구했는지 몰라요. 오늘 아줌마한테 엄마 집에서 잔다고 허락받았어요. 저야말로 엄마 안 사라지게 꼭 붙어 잘 테니까 걱정 마요. 새 식구 먹기엔 과분한 밥상을 차려놓고 나니 아들이 잠시 뒤 퇴근하고 들어오더라고요. 준수는 처음에 밥상을 보고 놀랐다가 웬 아가씨가 있으니 더 당황해서 신발장에 멀뚱히 서 있었어요. 그러자 딸이 준수를 보고 울음 터뜨리면서 오빠라고 부르는 소리에 준수도 준이를 단번에 알아보더군요. 준이야, 너 정말 준이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어떻게 집에 온 거야? 그동안 어디 있었는데? 이렇게 살아있었으면서 왜 연락을 못했어? 아니다.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다 필요 없고 살아있어 준 것만으로도 됐어. 다 크고 나서는 준이 일로 눈물을 참기만 하던 준수가 자기 동생을 안아주며 우는데 참 서럽게 울더라고요. 저는 내 새끼 둘을 같이 안아주며 다독거렸습니다. 이렇게 제 두 팔로 내 새끼들을 둘 다 안을 수 있는 날이 돌아왔다는 게 너무 기뻤어요. 아줌마가 엄마한테 사과하고 싶대요. 내일 아줌마 집에 같이 가줄 수 있어요? 아줌마는 엄마가 무슨 원망을 하든 다 감당하겠다고 했어요. 대신 용서만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전화 왔어요. 다들 진정이 되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준이 얘기를 다시 들었는데요. 준이를 데리고 있던 아줌마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까지 보고 싶다고 했다네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제 딸을 훔쳐간 사람을 대면하다니 말도 안 되는 만남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딸이 어디서 어떻게 자랐는지, 누구 손에 길러졌는지 이렇게 잘 키워준 그 아줌마라는 얼굴이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아들도 같이 딸을 따라 딸이 살아온 집으로 갔죠. 아줌마 집은 완전 산중 길에 있었고 휴대폰도 잘 안 터진 곳이더라고요. 문득 경찰이 CCTV도 몇 대 없고 인터넷도 잘 안 된다고 했던 말이 떠오르더군요.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데
그곳을 이렇게 찾아와 보다니. 딸을 따라 산중으로 올라갔는데 그곳에는 동화 속 산장처럼 예쁜 별장이 꽤나 넓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내부는 더 넓었어요. 집주인인 아줌마는 그 커다란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들어가자마자 얼굴도 제대로 못 마주하던 아줌마가 자리로 안내해줬는데요. 인사말도 나누지 않았는데 아줌마가 그대로 저희들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습니까? 두 분께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변명이란 거 알지만 그땐 죽은 제 딸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런 정신 나간 짓을 했던 것 같아요. 처벌은 얼마든지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작스런 사죄에 저희들은 할 말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먼저 한 소리를 했는데요. 범죄인 거 알고 계세요? 공소시효가 지나서 따져 물을 수는 없겠지만 아줌마께선 지금 천륜을 끊어놓는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겁니다. 아줌마도 엄마라면서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어요? 아들은 그동안 어디에도 원망을 쏟지 않고 내내 묻어두고 있었거든요. 우리 식구를 힘들게 만든 아줌마에게 단단히 화가 난 것이 이해가 됩니다. 저도 아들 말에 100% 공감을 하니깐요. 그러나 저는 딸을 잃었을 때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아줌마가 준비 없이 자기 딸의 죽음을 통보받았을 때 거기서 오는 애통함도 충분히 이해가 되었어요. 저는 아들에게 죄송하다고 두 손을 싹싹 비는 아줌마에게 꼭 몇 마디 해주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자식 잃은 마음을 아는 사람이 이런 어마어마한 짓을 벌일 수 있단 말인가요? 부인이 피부치 딸을 잃은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인이 받은 상처를 남에게 전가한 것밖엔 안 되는 거예요. 아줌마는 제 말에 눈물을 흘리면서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숨죽여 울더군요. 저는 아줌마와 같이 바닥으로 내려가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대로 아줌마를 보듬어 안아주었죠. 우리 식구 힘들게 한 건 너무 밉지만 그래도 우리 딸이 무사할 수 있도록 지켜줘서 고마워요. 뭐든 괜찮으니까 내 딸 어딘가에 살아만 있어 달라고 빌고 또 빌었거든요. 다시 제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보살펴줘서 고맙습니다. 아줌마는 제 품에서 더 많은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그 서러운 울음소리에서 그동안 죄책감으로 얼마나 견뎠을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또 눈물로 시간을 보내고 우리는 전부 그곳에서 식사를 했어요. 아줌마는 바람난 남편에게 버림받고 나와서 아이를 낳고 둘이서 단란하게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가족이라곤 딸 하나 있었는데 고작 9살 나이에 유치원에서 일어난 사고로 잃는 바람에 혼자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 딸을 더 친딸처럼 키웠다고 하는데 그럼 이 아줌마는 제가 제 딸을 데려가면 또 혼자라는 거 아닙니까? 이상하게 그게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엄마로서 그 절망적인 마음이 이해가 되어 신경 쓰였습니다. 부인, 괜찮으시다면 저희랑 같이 서울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준이 제가 데려가 버리면 부인께선 또 혼자 이 적적한 곳에 계셔야 하잖아요. 그럼 그동안 준이 덕분에 몰랐던 상실감이 한꺼번에 찾아올 텐데 그걸 어찌 감당하시려고요. 그건 당연히 제가 겪어야 할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딸의 기억이랑 우리 준이와 함께 보낸 추억들 소중하게 품으면서 지내면 충분히 버틸 수 있어요. 사람이 상실감을 느낄수록 타인이랑 몸 부딪혀가며 지내야죠. 부인께서도 우리 준이를 딸처럼 키웠을 텐데 우리가 이대로 가버리면 또 딸을 잃었다고 좌절할 거 아닙니까? 우리 준이 마음도 편치 않을 것 같아서 그럽니다. 같이 서울 올라갑시다. 준이도 막상 아줌마를 두고 가기가 그랬는지 제 제안 이후 아줌마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더라고요. 아줌마가 제 딸 부탁에 꼼짝도 못하는 걸 보고 저는 더 이 아줌마를 혼자 두고 가면 안 된다고 봤어요.
아줌마는 얼떨결에 허락을 했다가 금세 고맙다고 제게 또 고개 숙이며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리고 이 사실은 몰랐는데 알고 보니 아줌마는 서울이랑 지방 두 군데에 건물 두 채씩이나 있는 건물주였더라고요. 다 처분하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쓰지도 않고 가지고 있었는데 그나마 그 돈을 사용한 이유가 우리 준이를 위해서였대요. 준이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호강받으면서 살았던 거죠. 아줌마는 그날 이후 자진해서 서울 중심으로 집을 구하더니 저희 집에 이삿짐 센터까지 보내왔습니다. 제안은 제가 했다만 대접까지 제가 받는 기분이더군요. 아줌마가 부자 동네에다가 주택을 하나 매매하고서 우리에게 보여줬는데요. 이 정도의 집을 원한 게 아니었는데 우리는 그 값비싼 건물을 보고 다 어안이 벙벙했어요. 부인, 앞으로 돈만큼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가진 게 돈밖에 없어요. 부인께서 저한테 식구를 선물해 주셨으니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걸 드릴게요. 아줌마는 딸이 이전에 말했던 대로 정말 착하고 불쌍한 그리고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들도 그게 느껴졌는지 얼굴 보고 안면 튼 지 3일 만에 전 재산을 바치려고 하는 아줌마를 보고 더는 원망 섞인 소리를 못 하더라고요. 오히려 저 아줌마가 어디 가서 사기 안 당하게 조심시켜야겠다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 얘기를 저한테 심각하게 하는데 저랑 딸이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어쨌든 제게는 뜻밖의 식구가 하나 더 생긴 셈이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리고 저와 나이가 1살 차이 나는 순박한 언니까지요. 아줌마는 저보다 더 우리 애들한테 관심과 애정을 주었는데요. 준이뿐만 아니라 준수 뒷바라지까지 솔선수범으로 나서서 지원해주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안 해줘도 된다고 해도 언니는 다 자기가 좋아서 해주는 거라고 자기 자식 같아서 해주고 싶다고 하길래 그냥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언니한테는 그게 또 속병을 치유하는 방법 중 하나일 테니까요. 그렇게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세월을 보내고 저는 지금 너무나 큰 기적의 삶을 살고 있답니다. 딸은 선생님으로, 아들은 경찰로, 그리고 저와 언니는 여가 생활을 함께 즐기면서 무탈하게 지내고 있어요. 이 행복이 영원하길 바랄 뿐인 마음으로 살고 있죠.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저 혼자 고생 많이 했다고 주는 선물 같은 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요. 딸을 찾기 전까지만 해도 남편에게 눈물 섞인 기도만 올렸는데 지금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많이 보여줬던 웃는 모습으로 기도를 올리고 있거든요. 어떠세요? 제 인생 정말 기적이지 않나요? 저는 이게 모두 힘든 시련을 이겨낸 시간의 선물이라고 봅니다. 다들 나 혼자만 종종 걸음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결코 무너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굳센 비바람 뒤에는 무지개가 떠오르는 법이잖아요. 여러분들의 간절한 바람이 모두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글 감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안녕하세요.